경기도 파주 돼지농장 두 곳에서 하루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발병 농장은 모두 11곳으로 늘었고 방역당국은 경기와 인천 그리고 강원 지역에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대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진 2%대 전망이 다수라며 정부도 최대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언제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지역은 숫자에 관계없이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기체 불화수소, 에칭가스 2건의 수출을 추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는데 추가 승인한 2건 중 1건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로 향하는 에칭가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코스피의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시작부터 하락 출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전거래일보다 40.51포인트, 1.95% 내린 2031.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59포인트, 1.2% 내린 624.51로 마감했습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땠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원 오른 1,20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오후 들어 코스피가 2%대 하락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원화 약세가 가팔라졌는데요. 미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고 유로존에 대한 경기 우려, 호주 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적인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더 강력한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원칙은 변함없다며 정책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를 바로 시행해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 보다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어제 보완책에서 발표된 동단위 지정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기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도 밝혔다고요. 네, 김 장관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600만 원이 뛰어서 거의 과천 분양가가 4천이 됐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6천, 8천, 1억 되는 게 시간 문제이다.
그러면서 과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슷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며 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올라 지난해 10월 첫째 주 0.09% 상승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은 저금리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더해져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셋값 상승폭을 앞지르면서 전세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서울의 전세가율이 59.9%로 지난 8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올 들어 9월까지 1.1% 상승한 반면 전세값은 0.11% 떨어졌다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던 게 2.4%였죠. 이 수치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장률 목표치 2.4%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2.4% 내지 2.5%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하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감안해서 정부가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악화돼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도입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 물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경제 현안들에 대해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선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됐다고요. 네, 오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2% 이상 형성돼 있고 지금 단계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방도 있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복지 지출 비율이 35.4% 늘어난다며 재정만 확대해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무상 시리즈에 부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자기 비하적인 지적이라며 복지, 대외 재정 여건, 산업 구조가 다른데 한국과 비교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일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수입을 못하고 있는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이 투입돼 현재 사용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일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입 신청한 이 기체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입하기로 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일본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초순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체 불화수소는 앞서 지난 8월 말 처음 수출 허가가 난 바 있는데 당시 수입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현재 국산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아직 한 건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1일 일부 생산 라인에 국산을 투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 국산 액체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생산 라인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달 안에 불산액 100% 국산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현재까지 일본 이 반도체 규제 관련해 세계 소재 수출 허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허가 승인 건수에 대해서 모두 7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체 불화수소가 3건, 플로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주춤하는 듯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오늘만 2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후에는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과 법원읍에 있는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파주에서 2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타평면과 적성면 농장 모두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은 파주 4곳, 강화 5곳, 연천과 김포 각각 1곳으로 모두 11개 농장으로 늘었습니다. 네, 현재 방역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닷새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당국은 오전 3시 30분부터 경기도와 인천, 강원 지역 모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농장들과 반경 3km 내에서 키우는 돼지 17,000여 마리는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인데요. 파주에서는 어제까지 19개 농장 4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파주 지역에서 키우는 돼지의 절반 이상이 살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기자, 돼지고기 가격도 좀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지난달 20일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삼겹살은 100g당 2,186원까지 올랐는데 한 달 사이 10%가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와 식당에서는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황당하죠. 나라에서 푼다 그러는데 소비자 가격은 안 내려가니까. 뭐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일주일 전으로 보면 되겠지. 10,000원이라고 치면 뭐 11,500원 정도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공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현대차의 3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UV 판매량은 지난달 22%나 늘어나면서 전체 판매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물 안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기정통위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5G 실내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안전 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와 관련된 개선책을 이번 달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한 행사장에서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의 20%가 불안전 판매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대표를 맡고 있는 미성년자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지난해보다 27명 늘어난 2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도 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와 지하철 4개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오는 7일부터 경고 파업을, 서해선은 1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철도 노조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고성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들 노조는 현장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양산을 비판하며 노동조건 개선과 위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문 대통령 경제단체장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대내외 경제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리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다른 기업인들 없이 경제단체장들만 청와대로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10일에도 청와대에서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때는 기업인들과 경제단체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오찬 간담회처럼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는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간담회에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네, 우리 수출은 최근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한일 경제 갈등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재계에서도 이런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18일 박용만 회장은 전국 상위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가 총력 대응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서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또 손경식 회장은 보수와 진보 간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면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만남에선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제계 상황을 공유하고 또 대안을 논의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기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 현 정부 들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정경련인데 이것도 좀 참석을 합니까? 네, 오는 4일 오찬 간담회에 전경련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초청 명단에서부터 제외됐는데요. 전경련은 지난 7월 청와대 간담회뿐만 아니라 같은 달 30일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발족 당시 전경련이 제외된 데 대해서 지적이 나오자 전경련 참여 여부에 대해 구성원들 간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 집권 여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통해서 주요 기업 CEO들을 만나면서 이른바 전경련 패싱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도 나왔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추락했던 전경련의 위상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탄력근로제 뒷북 논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랜 파행을 끝내고 다음 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안건들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뒷북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정광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탄력근로제안 논의가 경사노위 2기의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노동계 계층별 대표들이 바뀐 2기 위원회의 첫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 3명 가운데 여성 대표가 아직 새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지만 회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그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이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1기의 파행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기 노동계 계층별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경사노위는 6개월간 파행을 겪었는데요. 당시 한국노총과 경영자 총협회끼리 합의안을 만들면서 계층별 대표들을 거수기 취급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노동계 4명 중 계층별 대표 3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예. 때문에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쪽직 위원들이 청와대에 사퇴안을 내고 위원회를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층별 위원들을 사실상 갈아치운 겁니다. 네, 정 기자. 그렇다면 이번엔 탄력근로제 이 논의안이 좀 경사노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최대 쟁점은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건데요. 새로 위촉된 비정규직 대표와 청년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 기자, 이 탄력근로제 논의가 이미 국회로 좀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좀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일종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 밟기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했던 사안이니 본위원회에서 공식 추인을 받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애초 노사정 합의기구로 설립된 경사노위지만 지금까지 주요 안건들을 제대로 합의하고 처리한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무용론도 제기됐는데요. 따라서 탄력근로제 합의안 논의가 뒷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입장에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눈물의 폭탄 세일. 자동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 귀가 솔깃하실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요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할인 내용과 이렇게 할인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분석해보는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대체 차를 얼마나 쌀 수 있길래 이런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요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할인폭이 가장 큰 곳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한국GM은 쉐보레 브랜드의 거의 전 차종에 대해서 현금 지원과 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현금 지원 폭이 가장 큰 차종 임팔라의 경우에는 구매 시 최대 558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르노 삼성차는 SM6를 최대 540만 원 할인해서 판매하고 현대차는 아반떼와 소나타, 그랜저 등 인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기아차는 모닝과 K3 스포티지 등 9개 차종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안 기자, 이유 없이 싸게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됩니까? 이번 할인 행사는 사실 눈물의 재고떨이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수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판매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GM의 지난달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노조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량이 급감했고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역시 판매량이 각각 1.3%, 4.4%씩 줄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 위축이 수출 성적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판매는 후진하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는 부산 공장 가동 중단과 희망퇴직을 놓고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노조가 법적 분쟁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한국GM 노조는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장기간 노사 간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곧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면 전환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예, 당장 업계 내부의 현안도 현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상황을 보면요. 지난해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로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수요가 부진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내수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는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노사계 대결 격화, 이로 인해서 또다시 판매 부진이라는 악순환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자동차 업체의 대대적인 할인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퀴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도입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뚜렷했던 이슈였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정부가 결국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에게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적용 범위 역시 동 단위로 좁히는 등 보완 방안을 어제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요. 왜일까요?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도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이시죠. 서진영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지가 꽤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도입될지 이 시점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도 많았고요. 한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정부 발표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살아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좀 준 걸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이 답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상한제에 대한 어떤 핀셋 규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적용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을 하겠지만 예. 시장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준비를 다 마쳤다는 의지는 분명히 던졌고요. 그동안 문제됐던 뭐 관리 처분이 났지만 예. 뭐 이렇게 재산권 침해의 어떤 소지가 있는 철거 이주 단지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하고 또 예. 그 이의제기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순화시키고 또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논리로 인해 가지고 요즘 청약 시장이 좀 달아올랐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또 경제 상황 이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 가지 뭐 우리가 주시할 점 한 가지가 있죠. 이견 없이 된 것이다라는 그 전에 이제 홍남 기장하고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단일화가 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의지는 분명히 살아 있다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그리고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시장이 좀 불안하게 되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나름대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 어쨌든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예. 10월 말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과 우리가 상한제 어떤 제도의 도입 시기들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예.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이 보완책은 분명 서두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보완책을 꺼내든 시점 또 배경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책 보완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단순히 민심 달래기용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교수님, 평가 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지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땐 일단 정부가 그 미봉책이라는 표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는 게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 네.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지금 이상 과열 현상이라고 분명히 발표할 때 표현을 정확히 했어요. 예. 이상 과열 현상이 있다. 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또 거래 이상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의 어떤 현재 상황이 그 정상적인 어떤 공급 수요 법칙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이런 게 좀 아니라는 것을 원인을 찾은 것이 사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30억짜리 주택 서초동 모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예. 자기 자금이 2억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된 것들이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걸 예. 그 던진 자체는 뭐냐면 국토부에다가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왜곡된 가격 현상을 준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상한제가 먼저가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좀 선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 기재부 입장에서 또 연말이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되니까 네. 굳이 상한제를 급하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렇게 핀셋하고 시장 교란 행위라든지 투기 행위에 대한 어떤 근절을 강화하면 예. 그래도 안정화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정책을 가지고 한시 어느 때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한제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양수협정이라 할까요? 늘어났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상한제를 예전에도 한다라고 발표한 지가 꽤 됐어요. 예. 계속 미뤄오고 또 이번에도 검토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약간의 미스매치는 있지만 의지는 분명히 던졌고 방향을 약간 선회했다. 시장 네. 교란과 투기 그쪽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대출 같은 것도 주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좀 평가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예. 혼란을 줄인 이 정책 보완과 미봉책 사이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요?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이제 사전에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첫 번째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부처 간에 첫 번째 이제 이견이 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기획재정부에서는 시기상조이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현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견이 없다라는 어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측면의 접근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네.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의 반발이 의외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발들이 외부적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러한 어떤 조합원들의 불만들을 예. 사전에 좀 잠재우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매매 가격들이 상승으로 좀 돌아선 지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 대안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내놓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한 교수님, 이번에 6개월 이 유예 적용을 받은 이 재건축 단지가 서울에만 60여 곳이 있더라고요. 이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당분간 이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어떠신가요? 예, 일단 60개 단지에 뭐 6만여 세대의 공급 물량이 나타난다는 표현 자체가 일단 심리적 안정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반 분양분이 6만 8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차후에도 이걸로 인해서 청약시장이 가라앉는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만 요새 일어났던 현장들을 보면은 30대, 40대 모델하우스를 찾는 분이 많고 계약자도 많아요. 그만큼 30, 40대 분들이 이제 심리적 불안을 좀 느낀 거죠.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믿어왔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서울 특히 이제 서울에 이제 주택을 마련한 분들은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요번에 좀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리적 안정 분명히 주었고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0만 호 대책에 대해서 공급을 갖다가 분양한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언제부터 몇 호 발표는 했는데 그 단지들 그 지역에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 없이 간다고 하면은 이 심리적 안정이 공급 물량 30만 호나 이어져서 조금 주택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또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실제 이 해당되는 단지들에서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신청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예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불만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6월의 유예 기간이 이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비자가 되었던 국민이 되었던 사업 추진 기간이 길다라는 인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 추진 절차들을 보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사실 분양가 신청까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구성원이 사실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더 짧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것이 사실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 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주나 철거 등의 절차가 늦어지는 단지들 같은 경우 네. 이 꼼짝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텐데 역시 좀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함께 지적을 해주시죠. 기존에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더라도 분양 공고 이전에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이제 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니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제 두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기존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 중에서 6개월 이내에 분양 공고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분양 공고를 하지 못한 단지들이 다시 이제 정부를 상대로 위헌성의 제기라든지, 기존에 왜 조합원들이 보게 되면 이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의결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도 이 상한제 6개월 유예와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6개월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조합총회에서 뭐 80%가 동의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분쟁이 있는 단지는 더 심하겠죠. 다만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진 곳은 좀 덜한데 정부가 이제 여지를 좀 뒀습니다. 딱 6개월이 아니라 시행령이 발표한 이후에 6개월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을 제가 볼 때는 또 핀셋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용하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가 다 번질 텐데 그것을 조율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일어나는 단지를 구별해서 좀 급하게 오르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들만 핀셋으로 상한제를 적용했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6개월의 지금 표현에 대해서 지금부터 6개월도 아니고 시행령 발표 6개월인 여지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핀셋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허그에서 이제 분양보증 심사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맞춰서,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자정작용을 가져서 뭐 시장 교란 행위를 떠나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가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이렇게 여지를 많이 둔 것 같고,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뭐 위기가 왔다. 그럼 상한제 할 의미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안정화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선제적으로 다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맞춰서 무리 없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공급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이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교수님, 이 계속 제기됐던 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이번엔 다소 좀 완화됐다고 보시는지, 김 장관의 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이 언급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모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획은 좋은데 그 현장의 어떤 그 원주민 이런 분들과 타협이 잘 안 되면, 요즘 신도시들 뭐 반대 많이 하잖아요. 데모도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 전체 로드맵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발표한 그 자체도 그것을 차질 없이 하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이기 신도시 분들 그 교통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까지 저번에 말을 했거든요. 국정감사 전에 이제 발표할 때 이기 신도시와의 차별성 문제, 3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게 같이 나온다라면 금상첨화로 좀 물량도 나오고 또 그리고 기대심도 좋고 심리적 안정도 취하니까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과연 실행 여지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보상가 협상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면 또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 교수님, 이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르고 쌓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를 피한 건설사들의 움직일 텐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분명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6월이라는 시한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맡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뭐 61개 단지에 우리가 6만 8천 가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조합원 분량을 빼고 나면 일반 분양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단지들이 6월 이내에 모두 이제 공급을 쏟아내게 되면 네. 나름대로 우리가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사례들을 한번 보게 되면 많은 단지가 공급됐을 때는 주위 아파트 단지들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2, 3개월 지나니까 입주하고 사실 3, 4개월이 지나니까 주위 단지들이 전세 가격들이 우리가 옛날 시장 형태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밀어내게 되면 6월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 쪽에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서울의 어떤 아파트 가격들의 불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에 대한 이 전망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 서울 집값 특히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견이 상당히 지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서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다. 좀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이 약 30만 가구가 1년에 필요하다라는 통계 자료들을 정부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대한 수요와 우리가 서울에 대한 수요가 각각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뭐 104%이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 보급률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냐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거 수준이 높은 어떤 이 주거 유형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우리가 소비자들의 주거 수준에 맞는 아파트들을 정부에서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서울 집값 안정화에 끼칠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공급 부족 현상은 서울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자면 교통 영향 평가가 문제가 되니 기존에 되는 단지들을 지속적으로 좀 신속하게 뭐 좀 추진하는 걸 도와주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규제를 이제 시작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미스매치가 분명히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기 신도시 분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기 신도시 파주가 105만입니다, 인구가. 그러면 그쪽에 옆에 땅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만 자꾸 매몰되는데 우리가 한때 이명박 대통령 때 메가시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주거 부담이나 지대와의 관계가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너무 그 인프라나 다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파주들 어디든 상관없이 세종시처럼 이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위성 도시를 일자리 다 옮기고 강남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학원 넣어주고 인프라 넣어주고 코엑스 세워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통 놔주고 똑같이 이기 신도시 지역도 교통 용서고속도로가 1조 2천억 들었거든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한 30조 들여서 이기 신도시 뭐 통일시대를 대비해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놔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럼 거기에 들어갈 물량은 몇백만 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도 옮기고 이런 형태로 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울만 갖고 이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정부는 물론 인구 감소를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두 분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론 6개월이 지정 유예가 되긴 했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좀 시행을 해나가야 될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공공재로 보느냐 사유재산재로 보느냐 그래서 이제 택지의 어떤 아파트 공급 가격들을 조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분양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가산비를 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산정 기준 자체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 주체 민간에서 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공급을 하더라도 일정한 우리가 사업 위험들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먼저 마련하고 이러한 민간주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만 사실 시장의 어떤 우리가 이 반감들을 줄일 수가 있고 시장들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역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주시고 뭐 이것과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덧붙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고 공급량을 늘려야 되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 자정작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도 지금처럼 올라간다 이러면은 정부에서는 이거는 왜곡된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거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예. 위기가 오거든요. 일본이나 미국도 똑같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버블을 맞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하면 공익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분명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 지내왔었는데 우리가 폭등했던 때를 보면 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맞춰서 아까 정부에서 말한 뭐 핀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다라면 그것을 잘 미스매치해야 되는데 뭐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예. 국토부에서 몇몇 분이 계속 짜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국민 대공청이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정한지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한다라면 국민이 호응한 상태에서 간다면 문제가 없는 제도가 될 거고 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을 말미에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7m의 소형급의 세력으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귀포 서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목포 부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요. 이후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전남과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청주 25도로 큰 더위 없이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2도, 울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동풍의 영향을 받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휘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